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채널 JTB 뉴스의 여의도 정치. 오늘은 최강욱 전 의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이진숙 의원, 김민석 민주당 당대표에 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조희대 대법원장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지난 3월 퇴임한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자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다음 달 퇴임 예정인 이흥구 대법관 후임자로는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해달라고 제청한 겁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을 직접 만나 제청하는 관례와 달리 서면으로 제청 절차를 밟았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노태학 대법관 후임을 거의 6달째 뽑지 않고 있고, 그리고 9월에 이흥구 대법관이 퇴임을 하는데, 이 두 명을 결국 지난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1+1 끼워 팔기로 지금 해가지고 그 후임 대법관 두 명을 이렇게 제청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청와대와 협의 없이 서면으로 제청을 했다. 이게 지금 비판이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 그간에 직무유기를 하고 있었던 거고요. 예. 1월 달에 추천된 사람들을 여직 지금 제청을 안 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예를 들면 그 국회에서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는데 한덕수 최상목이 계속 임명을 안 해가지고 예. 재판받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비슷한 상황이죠. 그러네요. 네, 헌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를 별다른 이유 없이 안 한 거니까.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걱정했다시피 이런 식으로 한 사람 더 빌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예. 소위 1+1으로 일종의 그 정치적 술수를 부릴 우려가 있다는 걱정을 했는데, 예. 딱 그 우려대로 그대로 지금 맞은 거예요, 지금. 그 우려대로 갔다는 게 저는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예. 없어요. 근데 예. 그 와중에 그동안의 어떤 그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그 대법관을 제청하는 확립된 관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청와대를 방문해서 그거를 제청 서류를 전달하는 거였는데, 그조차도 이제 무시하고 그냥 서면으로 공문으로 그냥 지금 통지했다는 거잖아. 그렇죠. 예. 한 분에 대해서 참 생각하지 못한 나쁜 방법을 택했다. 그리고 거기에 매우 그 존중받기 어려운 정치적 꼼수 내지는 술수가 숨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또 공교롭게도 지금 이번에 그 추천된 손봉기 부장판사의 경우에는 법원 내외에서 조희대 대법관이 그 사람을 시키고 싶어 하는데, 그 임명권을 가진 청와대 측에서는 그렇게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예. 이렇게 되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가 파다했었거든요. 예. 근데 결과적으로 그분이 또 이렇게 등장을 하고, 거기는 이제 대구 지역의 향판인데, 추가로 이제 제청된 그 김성수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예. 광주 사람이란 말이에요, 또. 대구와 광주. 네. 절묘한 조합이네요. 그러니까 그 의도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나는 지역 안배도 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둘 다 서울대 출신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서울법대 일변도의 어떤 대법원의 그런 구조를 좀 벗어나고자 한 나름의 그 고심의 산물이다라는 주장을 할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한 분은 또 협의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제 이게 제청했다고 해서 반드시 임명을 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게 아니라 국회의 의사가 지금 중요하거든요. 대법관은 예.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임명권자 전에 일단 입법부가 관여를 하게 되는데, 그 입법부의 입장에서 그 제청권자와 임명권자 사이에 협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거는 그 받아들이기에 조금 더 쉽겠지만, 예. 당연히 이제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서 검증을 해봐야 되겠으나,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저렇게 던져놔 버리면 국회 입장에서 그게 국회에다가 말하자면 뭔가 이렇게 공을 던져버린 셈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입법부와 또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존중하는 태도가 아닌 거죠,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 그냥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해할 수 없는 목리, 고집, 그리고 이것을 단순히 이번 한 번으로 이게 끝날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법관들이 지금 추가로 계속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현재 14명을 26명까지 네, 늘리니까. 이제 해마다 3명씩 늘리기로 예. 한 거잖아요. 예. 그 과정에서 이제 또 이런 일을 벌이고,
그때마다 어떤 정치적 파장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계속 만들려고 하는 것이냐. 예. 그런 일종의 이제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자, 이제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한번 해봐, 당신들이. 예. 어떻게 되나 보게. 뭐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그 삼부요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 국민주권을 대리해서 실현해야 될 사람의 태도로서는 매우 좀 그 적절하지 못한 태도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불쾌할 겁니다. 그럼요. 네, 그러겠죠. 그런데 대통령 입장에서 이번 그 손봉기 부장판사의 건을 보류하기도 좀 애매하잖아요. 예. 왜냐하면 또 이게 또 정치적 파장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권을 침해했다라고 분명히 반발할 거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제청이 된 이상 임명 동의안을 국회로 보내서 예. 일단 청문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국회 동의 여부를 보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임명 여부를 또 판단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국회에다가 임명 동의를 구하는 절차까지는 갈 것 같고 국회가 이제 청문 과정을 통해서 판단해서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죠. 예. 그런데 지금 민주당 절대 우위의 국회 구조에서 대법원장은 대법관은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민주당이 반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안 되는 거네요. 그런 거를 뻔히 예상하면서 지금 대법원장 일종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정치적 도박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이거는 진짜 과거 역사에서도 없었던 일이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상상할 수 진짜 황당한 일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반이 넘는 민주당이 그 대법관 손봉기 후보자를 무산을 시키면 예. 결국 대통령이 큰 부담 없이 임명하지 않아도 되는 거네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니, 대통령 입장만 놓고 보면 그런데 예. 구조를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러면 손봉기 부장판사가 이러저러한 사유로 국회 동의 절차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칩시다. 라고 하면 예. 그러면 국힘은 어떻게 나올까요? 반발하겠죠. 대구 사람은 안 시켜주고 광주 사람은 동의하는 거냐? 당연히 그러니까 그 프레임으로 광주 사람 해주고 대구 사람 해주는 그 거냐. 프레임 나가지 않겠습니까? 예. 만약에 둘 다 동의 절차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국힘이 어떻게 나올까요? 대통령이 사법부를 흔들어서 독립권을 침해했다. 또 자기 재판 그걸 염두에 두고 독립을 침해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냐? 예. 독재 정권이다. 뭐 이렇게 나오겠죠 또. 그러겠죠. 예. 그러니까 뻔히 보이는 그런 어떤 정치적 상황을 대법원장이 그거를 몰랐을까요? 그러니까 알았겠죠. 당연히 그거를 염두에 두고 여러 번 머리를 굴려가지고 그렇죠. 몇 달 동안을 지금 저기를 한 건데 그래서 이게 아주 악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손봉기 카드를 버리기도 참 애매하네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동의가 그러면 됐다. 예. 막상 청문을 해보니까 진짜 아주 훌륭한 사람이더라. 예. 그러면 이제 모든 부담이 대통령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럼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간의 헌법적 관행을 완전히 무시한 상태에서 그냥 대통령한테 던져버린 건데 그러니까요. 예. 그거를 그냥 또 그냥 수용하기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말하자면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벌인 일이라는 게 저는 더 악성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도 곤혹스럽고 대통령 입장에서 곤혹스럽고 아주 그냥 머리가 아프겠네요. 그런 상황을 유도한 거죠 대법원장이 지금. 그렇다면 너무 안 좋은 거잖아요. 자기는 무슨 그냥 나는 법에 뭐 대통령 만나서 꼭 주라는 건 없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뭐 또 뻗댈지 모르겠지만 그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파장이나 국민들이 또 갖게 되는 어떤 불신이나 또 비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자기 위주의 생각 굉장히 아주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의원님 말씀을 들을수록 진짜 절묘한 조합이네요. 대구 사람 거기하고 광주 사람 해가지고 그리고 뭐 또 뭐 서울대 아니라고 무시하느냐 이런 얘기까지도 또 그러네요, 또. 말을 만들어서 또 저기 할 수도 그러니까 보니까 있고. 한 명은 고려대, 한 명은 한양대 그렇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아주 하여튼 참 나쁜 선택이고요. 그 재청을 하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임명되게 하기 위해서 재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협의를 하는 거거든요. 자기의 권한은 아니고 그냥 재청만 하고 수정은 대통령이 있는데 지금은 돌아가는 그 상황이 자기가 이제 하는 것처럼 키를 주도권을 주겠다 그런 의도잖아요. 그렇죠. 와, 이런 대법원장은 역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진짜 처음입니다.
진짜 희대의 대법원장이에요. 와, 희대의 대법원장. 이렇게 할 줄은 몰랐어요. 밤 9시 좀 넘어가지고 속보가 딱 뜨길래 예. 와 설마 했다니까 정말. 아, 설마. 예, 네. 그냥 협의 없이 던져버렸다고 하길래 와 설마 했는데 예. 진짜로 그렇게 했다고 그러네요. 그 법사위에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그 노경필 법원 행정처장을 추궁했는데 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기표 의원하고 노경필 법원 행정처장이 나눈 이야기인데 그 당시에 1월에 이제 그 대법관 후보 추천위에서 4명을 추천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기로 김민기, 박순영, 윤성식, 손봉기 판사 4명인데 그 가운데 언론 보도를 보면 청와대는 그 김민기 판사를 희망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 김민기 판사의 배우자가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그 저 헌법재판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영준. 네, 오영준. 네, 그래서 대법원이 좀 꺼려한다 그랬었는데 근데 그거는 뭐 진위가 분명치 않은 얘기니까 그 그런 당시 얘기를 보도를 또 많이 보는데. 예, 많이 그런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예. 그거는 뭐 꼭 그렇다고 보기엔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내부 사정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니까 물론 뭐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부장판사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설이니까. 설이니까. 네, 예. 네. 자, 그런데 이번에 그 김기표 의원이 질문한 거에 따르면 노경필 법원 행정처장이 이 4명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네. 행정처장님이 지금 노태학 후임 대법관으로 후보로 추천된 사람 중에 한 명한테 전화해서 사퇴하라 이렇게 전화한 적 있습니까? 전화한 적이 있지만 사퇴하라고 말씀드린 적이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전화는 했네요.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앞에 있는 후보로 추천된 4분에 대해서 새로 추천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은 어떠냐. 그러니까 이러한 아이디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도중에 이 아이디어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추천된 후보 4분이 모두 동의를 하셔야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새로 추천을 한다고요? 예. 그 우리 4분이 합의가 안 동의하면 되고- 새로 추천이 가능합니까? 그래서요. 아니, 그 모두가 동의하신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그것이 지금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것이 저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생각해요. 4명이 모두 동의를 하면 그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다시 열 수 있어서 네. 새로운 사람 바꿀 수 있다. 언제쯤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그 시기는 안 나옵니다. 그 말은 안 하고. 네, 안 하고. 네. 그러면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입장에서 네. 자기가 보기에 지금 대법원장이 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자기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4명의 후보가 모두 오케이를 하면 이 후보를 바꾸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지금 노경필 처장이 임명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제 기억에. 그렇죠. 예, 그러네요. 한 2달 정도밖에 안 됐거든. 예, 예. 그러면 전화한 지도 얼마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얼마 안 되는 거고. 그러면서 내가 당신이 전화 걸었다는데 예. 실제로 했냐 이렇게 확인을 한 거예요. 물어본 거예요. 아. 그랬더니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전화한 건 맞다고 인정을 합니다. 아. 그러면 결국 후보를 바꿔치기를 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예.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거 당신 혼자 할 일이 만무하지 않냐. 그렇죠.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이 시켰지 않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절대 아니라고 자기가 아이디어 차원을 했을 뿐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거는 보세요?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존중한다는 말이 있다고 해서 그건 싹 무시하고 그동안 했던 절차는 무시하고 새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열어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날리고 자기 마음에 있는 사람으로 4명 추천해가지고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하겠다. 이게 법원 행정처장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게 대법원장의 동의 없이 가능한 일입니까? 본인 혼자 한 겁니까? 예. 대법원장이 안 시켰습니까? 시킨 적 없습니다. 대법원장이 시키지 않고 본인이 했으면 그거야말로 직권남용이고 대법원장이 제청할 사람을 행정처장이 전화해가지고 어찌 보면은 당신 포기할래 그냥 있을래 뭐 이런 취지의 얘기잖아요. 예.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러니까요. 그냥 예. 대법원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헛소리를 하는 것 같고. 근데 전화를 했다는 거는 사실일 것 같네요. 본인 인정했습니다. 전화했다고. 그러니까요. 예. 의원도 어딘가에 제보를 받아가지고 예, 물어봤을 그렇겠죠. 것이고. 그거 자체가 그 대법관 추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법부 내에서 대법원장이 원하면 아무 때나 그냥 추천 다시 한번 하세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 예. 그 대법원장한테 인사권이 지나치게 많이 집중돼 있다라는 비판 때문에 국민 추천 제도나 뭐 이런 것들을 나름의 보완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예.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온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다 무시하고 다시 한번 합시다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그 발상 자체도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고.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됩니까? 대법관 후보는 어떻게 추천돼요? 일단 11일 정도 청구받습니다. 국민들한테 다 청구받아요. 예. 그죠? 그 다음에 그 청구받고 동의한 사람을 대상으로
대법원 홈페이지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의견 내세요 하세요. 합니다. 그거 다 국민의 뜻에 따라서 절차를 거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짜 바쁜 사람들이에요. 법무부 장관 오라고 하죠. 대한변호사협회장 오라고 하고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장 이런 사람들 오라고 합니다. 회의해요. 자료 가지고 추천합니다. 그래서 4명을 만듭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이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다고 그것을 다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법관으로서 판단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존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존중해야죠. 존중하겠니까? 그게 지금 대법원의 문제점입니다. 그러면 존중하면 존중은 하되 그럼 딴 사람 아예 하십시오. 대법관 추천위원회를 뭐하러 다시 열라고 합니까? 예?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왜 다시 열어요? 존중을 하시고 딴 사람 개인적으로 추천하면 되잖아요.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왜 만들어졌습니까? 모두가 안 하면 어떡합니까? 대법원장이 개인적으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추천하니까 규칙도 아니고 법원 조직법에 제도화시킨 거예요. 또 그 과정이 뭘 염두에 두고 했을까? 그러니까 과연 그 4사람을 다 청와대가 탐탁치 않게 생각했기 때문에 다 교체하려고 했던 것인가? 예.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겠죠. 그 4분 중에 자기가 시키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이러느니 소위 말해서 이거 파토시키고 다시 한번 하자. 판을 뒤집어가지고 그 선봉기가 다시 올라오면 그 명분으로 다시 한번 그러니까 해보려고 그럴 수도 하는 있고 거. 아니면 뭐 원하는 사람 비슷한 스타일로 또 대타를 해가지고 사람 네. 바꾸지 않았냐 뭐 이렇게 들이밀 수도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요. 결과적으로 무슨 일을 생각을 했더라도 다 이건 부적절한 일이에요. 그렇죠. 예. 예. 뭐 하는 겁니까? 법원 행정처장이 할 일은 오히려 그거보다도 자기 아이디어라고 하면은 이러저러한 점 때문에 너무 늦어지고 있어서 예. 이게 사실은 위헌위법한 상황이 방치되고 있는 거니까 빨리 이 정도 선에서 제청하시고 이 절차를 마무리하시죠. 예. 라고 대법원장한테 건의하는 게 맞지. 자기가 대법원장한테 상의도 안 하고 얘기도 없이 그냥 전화해가지고 다시 추천해도 될까요? 어떻게 예. 생각하세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그랬다면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행정처장 경질을 해야죠. 예. 그게 뭐야. 김규표 의원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법원 행정처장이 자기 스스로 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결국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그 절차가 11일, 10하루 동안 그 국민으로부터 청구를 받는다는 맞습니다.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동의를 받은 후보들을 홈페이지에 올려가지고 그렇죠.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에 그렇죠.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 회장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4명을 최종으로 추렸다는 거예요. 근데 당신이 뭔데 국민이 추천한 그 4명을 바꾸려고 하느냐라고 추궁을 해요. 네. 그랬더니 자기는 그냥 아이디어 쓸 뿐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장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국민을 얼마나 경시하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사례예요. 그러니까요. 예, 예. 이거는 우리 성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우리 식구끼리 하는 일이니까 당신들이 뭐 그렇게 크게 뭐 절차 따지지 말고 이렇게 신경 쓰지 마라. 우리 성향 안에서는 대법원장 왕이다. 예. 왕이 하겠다는데 왜 그 말이 많아. 이런 발상이 아니면은 예.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네. 오전에. 그래서 오후까지 나오라고 했는데 나오지 않았어요. 예. 서영교 위원장이 전달했느냐? 그랬더니 전달했는데 답변이 없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영교 위원장이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아니 무슨 대법원장이 황제입니까? 그 이야기 한 거예요. 근데 노경필 그 법원 행정처장의 말이 가관인데 이게 국회에서 나오라고 해도 요구할 수 있지만 나오라는 의무는 아니라는 거예요. 법 조항에 그게 없다고 그럽니다. 법문안 조문에. 예. 그러니까 이제 서영교 위원장이 폭발을 했어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국회를 무시하는 얘기죠. 예. 그게 그 사람한테 법에 지금 뭐 출석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조항이 없으니까 이거 나오라는 얘기는 꼭 아닌 걸로 나는 생각합니다. 뭐 이런 그런 식으로 얘기일 답변했습니다. 텐데, 예. 예. 국회가 누구에게 출석 요구를 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고 국민의 요구잖아요. 그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비롯된 권한이고 예. 그거는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서 국정을 하는 사람들한테 물을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 당연히 그게 응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가 세금을 거둘 권한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국민들이 나 그거 안 내?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거를 그래서 우리가 납세 의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내지 않으면 일정한 제재를 받고 예.
근데 지금 제재 조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우리는 안 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예, 예. 이게 아주 정말 오만불손한 태도인 거죠. 국민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저는 그 영상을 보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국회의원이 추궁을 하면 아 잘못했습니다 할 텐데 이 법원 행정처장은 법 조항을 잘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의무는 아닙니다라고 딱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반대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재판이 열렸는데 국회의원이 안 가. 예, 그런 일을 우리가 상상했습니까? 그러니까요. 법원이 그러면은 뭐 당연히 뭐 그러실 수도 있죠. 일어나요. 중형을 때리겠죠 이제. 다 판사를 무시했다고. 다른 사람들은 다 가는데 예. 왜 이 사람은 안 오는 거예요? 예. 그 이제 추가로 그 나온 이야기인데 4명 아까 전화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중에 한 명이 윤성식 부장판사인데 네. 거기가 내란 재판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항소심 내란 내란 재판장한테 당신 지금 대법관으로 추천이 됐는데 지금 절차가 지금 잘 안 된다. 어떻게 후보 추천회를 다시 해도 되느냐고 전화를 했다는 거는 예. 그 윤성식 부장판사한테 일종의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예. 이제 저도 예전에 변호사 생활을 할 때 이렇게 보면은 당시에 이제 이명박 정부 때였는데 예. 그 재판을 맡은 재판장이 그 고대 출신이었거든요. 아, 예. 아주 이제 민감한 시국 사건에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법조인들이 그거는 뭐 최변 쪽이 지겠네. 그래서 왜 그러냐? 예. 그랬더니 지금 대법관 물망에 당시만 해도 이제 고등부장 판사 제도가 있을 때라서 고등부장 판사나 법원장 중에 이제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게 되는데 지금 대통령이 고대인데 고대 출신으로 지금 제청될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다. 그 사람밖에 없다. 근데 지금 이명박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당신 편을 들겠냐? 예. 이런 얘기들이 그냥 그 바닥에서는 통용되는 얘기였어요. 저는 그때 개인적으로 너무 놀랐는데 예. 이런 식의 재판 이런 것까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과연 민주국가인 거냐 그런 걱정을 했었는데 실제로 저는 그 소송에서 졌고 그 사람 대법관이 됐습니다. 그런 사례를 제가 직접 경험한 바가 있다 보니 예. 안 그래야 한다고 믿고 싶지만 예.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의 심정이나 시각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생각합니다. 그럴 리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본인이 대법관이 되기를 희망하니까 이명박에 유리하게 재판을 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의혹이 있는 거네요 지금. 그렇죠. 뭐 오비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그러겠죠. 예, 예. 그러기에는 너무 진작부터 사람들은 다 예상을 하고 다 예상을 했고.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윤성식 부장판사가 상당히 부담감을 느꼈겠네요. 물론 윤성식 부장판사가 대법관에 임명되진 않았지만 그 내란 재판을 하는 부장판사한테 그것도 법원 행정처장이 전화를 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희대 대법원장을 염두에 두고 할 수도 있자라고 의혹이 그러니까 설사 있는데. 이제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하더라도 예. 굉장히 그건 삼가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렇죠. 전화하면 안 되는 거죠. 재판장이 예. 전화를 해가지고 무슨 이유든 간에 예. 그건 안 되는 일이죠. 전화하면 안 되죠. 그거는. 근데 그런데 이제 그 보면은 영상을 보면 본인 잘못은 없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제 그 아이디어 사람들이 차원에서 인정할까? 아이디어 차원에서 물어봐야 될 거라는 거예요. 만약 일반 사람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회사나 뭐 사회적으로부터 문매를 맞을 텐데 그럼요. 자칫하면 또 저기 재판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 직무유기로? 재청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국무총리가 국무위원에 대한 재청권이 있고 예. 헌법상에 보면 감사원장이 감사위원에 대한 재청권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사람 설명대로라면 국무총리가 제청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 내각이 구성이 안 되고 있는데 예. 국무조정실장이 전화해가지고 장관 후보자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아니면 감사원장이 제청을 안 하고 있는데 사무총장이 예. 원장한테 얘기도 안 하고 전화해서 제 아이디어인데 이게 지금 제청이 어려울 것 같은데 포기하실래요? 이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번에도 4명 중에 전원이 동의하지 않았다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예. 얼마나 황당할 거예요. 그 전화를 받으면. 그러니까 받은 당사자들도 아니 이게 당연한 얘기를 어떻게 이렇게 물어보나 하는 것 자체가 압박이죠. 그렇죠. 사실 예.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아까 예. 이제 김기표 의원 지적했다는 그 절차나 과정을 보면 예. 추천된 사람들을 도대체 누구 권한으로 물리고 다시 그걸 절차를 되짚어서 할 수 있냐고. 이미
긴 시간이 갔는데 그러네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검찰 개혁뿐만 아니라 사법부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으로 이 사람들은 세상이 변했다. 이 국민주권 정부가 지금 국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려고 한다라는 점에 대해서 지금 전혀 동의하지 못하고 딴 세상을 살고 있는데 예. 저 집권당은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저렇게 지금 갈라져 가지고 싸우고 있으니 이게 참 걱정입니다. 여러 가지로. 누가 제일 좋아할까? 아, 그 그러네요. 상황을. 누가 제일 좋아할까?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준숙 국민의힘 과방위원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3일에 이진숙 의원이 국회 도서관에서 5.18 재조명 토론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온 내용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말 그대로 소요 사태로 폄훼했다고 합니다. 예. 그 당시 굉장히 놀라셨죠? 그 네, 운동 너무 보면서. 황당했고 사실은 21대 국회에서도 광주 항쟁을 폄훼한 의원들이 있었죠. 이종명 의원하고 김순자 의원이었나 다른 한 분 생각이 여성 의원이었는데 예. 그분들이 굉장히 지탄이 되고 그다음에 김진태 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예. 강원도지사였던 그분 같은 경우에 공식적으로 사과도 하고 그랬었는데 결국 정치권에서 다 퇴출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전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심지어 그 전두환 돌만이로 유명한 허화평 씨 같은 사람들 참석하고 예, 지난번에 예, 해가지고 그런 행사를 개최했던데 그거 자체가 정말 심각한 그 반민주적인 그 어떻게든 역사를 퇴행시키려는 아주 반헌법적인 작태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고 폄훼했습니다. 국회의 이름을 빌려주고 그런 터무니없는 포럼을 개최하게 한 인물이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5.18 희생자와 유가족, 광주 시민과 우리 국민들을 모욕한 이진숙 의원이 이 자리에 앉아서 정말 말도 안 되는 회의에 참여 그리고 결산 심사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진숙 의원을 즉각 퇴장시켜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이런 저에 대해서 사실상 집단 폭력을 언어 폭력을 한 민주당의 책임이 있지 제가 파행을 저질렀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토론을 개최하신 걸로 통해서 네. 상당 부분 많은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드리고 또 굉장히 또 거기에 대한 고통을 느끼는 분들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그분들한테 상처를 준 분들이 토론에 나와서 다시 같은 말씀을 반복하셨기 때문에 그분들 상처를 다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토론을 개최한 것 자체가 내용에 떠나서 위원님께서 적절한 표현을 해주시면 그래야지만 우리 과방위가 잘 운영되지 않겠냐는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해서 특히 사망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명복을 빈다고 인사말을 시작했습니다. 그건 학술 토론회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러라 저러라 제가 통제할 권한은 없습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그 과방에 출석한 이진숙 의원은 내가 뭘 잘못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본인은 그 앞과 모두와 후반부의 사회만 봤을 뿐이고 그 당시에 이제 토론회가 좀 시끄러웠을 때 이제 중재만 시켰다. 발언은 내가 하지 않았다. 뭐 그런 건데 이게 쉽게 그러니까 오죽하면 최혁진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조한 것도 중대 범죄자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은 원래 잘못했다는 얘기 안 하는 사람이고 예. 그 다음에 당시에 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 홍보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무슨 5.18이 성역이냐 이런 식의 말을 그 이야기도 했습니다. 네. 하고 했는데 그러면 본인이 어떤 그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는 이미 다 명확하게 드러난 거고 또 이진숙이라는 사람이 그동안에 보여온 행보가 있잖아요. 예. 입장이 있었고 그러면 그거는 너무 뻔한 건데 이제 정치적으로 뭐 궁지에 몰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 좀 일단 변명하고 잊혀지기를 기다리는 것 같은데 절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사실 5.18의 그 불행한 역사에 대해서는 국힘이 여러 차례 광주를 찾아가서 사죄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게 얼마나 마음이 없는 쇼였는지를 다시 한번 국민들한테 각인시키는 거일 뿐만 아니라 이미 다 역사적으로 또 그 정치적으로 법률적으로 다 판단이 끝난 사안이에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역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라서 예. 매우 나쁜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한 특별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 단지 과거의 5.18 문제에 대해서 시민사회가 다양한 의혹을 제기한 것과 동급으로 해서 물타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발언을 할 수 있습니까? 5.18 특별법에 의해서 잘 아시겠지만 제8조 1항에 허위사실 유포 금지 조항이 분명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3호에는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 발언한 것도 위법 행위로 처벌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당일 토론회에서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이영훈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북한군 투입 가능성의 경우 부인할 필요는 없지만 주사파와 호남을 절묘하게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5.18이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그래서 이를 어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혁진 의원이 과방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8조 3항을 보면 공연이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그리고 집회, 가두연설 등의 발언도 해당된다. 그러니까 지난번 토론회도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을 어겼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런 측면이 있죠. 그 부분 명확하게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 또 민주당에서는 제명해야 된다. 네, 민주당 그 이야기 했습니다. 예,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국회 윤리특위가 지금 아직도 구성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예. 빨리 해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확실하게 이거는 그리고 그 국힘이 소위 공당이고 민주정당이라고 한다면 자기들이 알아서 이거 먼저 당에서 제명하고 국회에다가도 제명을 또 요청하고 해야지 맞습니다. 예. 예. 그동안에 본인들이 자기들 입으로 다짐해온 말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헌법 정신에 수록한다는 그런 국힘이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얘기까지 다 하고 한 게 있었는데 그거를 정면으로 지금 거스르는 행동을 한 사람을 참 언제까지 이런 꼴을 봐야 되는지 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은 이진숙 의원의 그 제명을 촉구했는데 네. 국민의힘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이 의원에게 행사 취소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네. 당이 관여한 게 아니라 개인 차원 행사였다라고 선을 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더욱 징계를 해야죠, 자기들이. 네. 예. 지금 거기 뭐 자기들끼리 그 당권 투쟁하느라고 여러 사람 지금 징계에다 올려놓고 시끄럽지 않아요? 그 사람들? 근데 대부분 그게 이제 비장동혁계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지금 다 당이 관여해서 한 일인가? 그 사람들. 그러네요. 예를 들어서 뭐 진종호가 한동훈 뭐 지지하러 갔다. 예, 예. 뭐 조경태가 박덕흠 저기 뽑지 말라고 부의장 뽑지 여기다 말라 전화했다. 했다. 뭐 이런 네. 얘기들이잖아요. 예. 그 다음에 서범수 의원 같은 경우에 뭐 돌려차기 한번 할까 뭐 이런 거 다 당이 관여하고 시켜서 한 일이라서 징계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말을 없지 않은 소리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그 3명에 대해서도 윤리 징계를 하면 그 논리에 따르면 역시 당의 그걸 어기고 개인적으로 한 이진숙 의원도 분명히 그렇죠. 징계 대상이 되는 거죠. 예, 예.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큰 의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맘만 먹으면 진작할 수 있는데 뭐 예. 전혀 나서지 않는 걸 보면 어쨌든 이진숙 의원이 지금 과방위에 들어온 뒤로 과방위가 제대로 전체 회의를 못 열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할 일이 좀 산더미인데, 그러니까 이진숙 의원이 이번에 들어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 내가 이 과방위 온 걸 가지고 민주당이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일하러 왔는데 왜 모든 걸 나한테 떠넘기냐고 하던데 민주당은 그걸 용납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가방이 이름으로 고발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은. 네. 네. 그러니까 참 이진숙 씨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거예요. 국힘 입장에서도 그렇고. 예. 과방위를 파행시켜서 언론개혁 저지하고 공영방송 정상화 같은 거 막고 그게 그 사람들의 정치적 목표인데 그걸 통해서 이루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네요. 참 나쁜 정당입니다 진짜. 예. 자, 이번에는 민주당이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새 민주당 당대표가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를 누르고 새 당대표에 됐습니다. 예. 어쨌든 이게 지금 선호투표제까지 가가지고 네. 54대 45 그렇게 지금 나왔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석 후보는 그 선호투표 적용까지 받지 않고 1차에서 과반으로 네. 끝내겠다라고 여차례 네. 공언을 하셨죠. 예. 그리고 그 공언처럼 호남에서 또 많은 격차가 났었잖아요. 생각보다 큰 네, 격차가. 호남에서. 네. 예.
그러니까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선호투표 상관없이 1차로 끝나겠구나 라고 생각했었죠. 예. 그런데 수도권하고 국민 여론조사를 거치니까 국민 여론조사에 정청래 후보가 이겼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1차에서 합산을 해봐도 50%를 못 넘으니까 다시 해가지고 송영길 후보 표가 가서 이제 됐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뭔가 좀 뭐랄까 좀 상처뿐인 승리가 됐겠죠. 그 어떤 면에서 보면 사실은 많은 의원들이나 뭐 온갖 매체가 나서서 도와주고 뭐 그냥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야 이건 너무 좀 일방적인 게임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지금 그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예. 그 당장은 지금 뭐 당선이 됐지만 정치적으로는 많은 걸 잃은 것 같아요. 예. 제가 현재를 얻고 미래를 잃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더 말하자면 잘 하셔야 되죠. 이런 네. 상황들을 감안해서. 김민석 당대표가 이야기했습니다. 벽 없는 원팀을 만들겠다. 예. 결국 원팀을 강조했는데 어떻게 될까요? 벽 없는 원팀이라는 용어 자체는 되게 좋은 말인데 예. 그게 이제 얼마나 구현될 수 있을지 이제 19일 날 밤에 그 대통령과 만찬. 대통령과 만찬 그 결과를 통해서 좀 많은 앙금들이 풀리고 또 정리할 거 정리하고 사과할 거 사과하고 전당대회 때 얼마나 좀 한심한 얘기들이 많이 오갔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나왔던 당선자가 제기했던 반명 프레임이 있잖아요. 응? 예. 나를 하지 않으면 반명이다라는 반명이다. 식의 얘기가 돼버린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서 소위 여당의 지도자들이 다 모이신 거니까 거기서 그런 마음들을 다 이렇게 그 마음의 상처를 극복할 만한 그 메시지가 나오지 않으면 그 감정의 고리라고 하는 게 되게 오래 갈 것 같고 근데 지금까지도 보면은 각각의 그 지지를 위한 단톡방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서 오가는 얘기를 보면 예. 아주 그냥 승리한 후에도 패배한 쪽을 멸칭을 가지고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이 얘기들이 여전히 지금 나오고 있고 일부 당원들이. 예, 일부 분들이 아직도 이제 그 감정 같은 거를 이제 삭히지 않고 있고 일부 유튜버들은 이제 진 쪽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해야 된다. 이게 일종의 보복을 암시하는 듯한 예. 얘기를 하는 것도 있고 또 진편은 진편대로 이런 불공정한 경선이 어딨냐. 이러저러한 문제로 인해서 지금 민주당이 지향했던 그런 가치들이 다 손상된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계속 하고 있고 예. 또 그런 지적을 받은 쪽에서는 뭐 당신들 우리한테 뭐 심하게 안 했냐. 무슨 리박스쿨이라고 하지 않았냐. 뭐 이런 식의 하여튼 굉장히 쓰지 말아야 될 용어들이 막 오가면서 이 감정의 골이 깊게 패여있기 때문에 정말로 벽이 없는 한 팀이 되기 위해서 그 당사자가 그 벽을 만드는 데 활용되는 말씀들을 한 거는 적어도 깨끗하게 좀 지워내고 가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지 않으면은 항상 오염물질이 묻어있는 벽이 그냥 남아있을 것 같다는 걱정이 있는 거죠. 예. 일부에서는 집단 탈당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가 절대 안 된다. 집단 탈당은 만류했다. 그런 기사까지 나왔는데 그 당시 기사를 보면 이게 나왔던 원인 가운데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원을 겨냥해서 신천지 반 이재명 네거티브 논란에 반발을 해서 네. 집단 탈당 이야기 나왔다. 이런 기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장기적으로 민주당의 미래를 걱정하신다면은 탈당하는 게 꼭 유일하고 현명한 대안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 뭘 바꾸더라도 남아 있어야지 투표권도 있고 목소리도 낼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만큼 마음이 상한 분들이 많다는 거니까 이거를 굉장히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될 책임이 민주당의 새 지도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최고위원 같은 경우 후보 두 명이 임매우 후보하고 김영우 후보가 이제 중간에 이제 사퇴를 사퇴하셨죠. 했잖아요. 예. 우리가 알기로 이제 김용 예. 후보를 이렇게 밀어달라고 네, 했는데 네. 결국은 이성윤, 한민수가 됨으로써 네. 이제 선출직 최고위원 3명이 친청계가 입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대의원 투표를 남기고 두 분이 사퇴하셨잖아요. 그렇죠. 대의원 예. 투표하고 여론조사 남기고. 예. 예. 그런데 그 순위는 변동이 없었단 말이에요. 예. 그 소위 말해서 수석 최고위원도 바뀌지 않았고, 예. 그 다음에 이 김용 후보가 5위 안에 들지를 못했고, 약간의 차이였기 때문에 그렇게 사퇴하면서 표를 몰아주면 이길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을 텐데, 예.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대의원들의 득표율을 보면 대의원 투표 결과로는 김용 후보가 1등이었단 말이에요. 예. 30%에 가까운 득표를 했더라고. 뭐 다른 곳에서의 어떤 당원 투표나 여론조사 결과하고는 완전히 상반된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러면 이게 소위 말하는 오더 투표가 먹혔다는 얘긴데, 예. 근데 이게 과연 민주당을 바라보는 제3자의 입장에서 이게 아름다운 모습이냐. 그러니까 결과도 원하는 바를 얻지 못했고, 모양도 너무 안 좋았고, 그냥 그 악수 중에 악수가 되고 만 것 같습니다. 김민석 측에서는 이제 임미애 후보하고 김용 후보가 사퇴를 해서 김용을 밀어줬고, 네. 또 정청래 쪽에서는 그 생년월를 해가지고 네. 최민희를 밀고 홀수 짝수 해가지고 네. 이성윤, 한민수 밀자 그랬는데 저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원래 이렇게 하나요? 이렇게 조직적으로? 글쎄 저는 이렇게 네. 직접 참여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뭐 2명을 써야 될 때 뭐 좋아하는 후보가 3명이 있으면 뭐 어떻게 할까, 예. 뭐 그런 식의 어떤 전략적 논의들은 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한 명만 투표한 게 아니고 예전에도 보면은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뭐 2명 써내고 이런 적이 있었으니까, 예. 누구하고 예를 들면 제휴했다라고 해서 그런 현장에서 뭐 손잡고 같이 다닌다거나. 근데 그런 게 좀 그런 식의 설이거나 뭐 모습들이 그랬는데 있었는데. 이번에는 공개적으로 SNS에 띄워버리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예. 친청래는 누구 찍자 이렇게 해버리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김민석은 누구 찍자 그 이렇게. 과열된 어떤 전당대회 면모를 보이는 건데, 예. 그 전에도 보면은 제 기억에 김용민 후보 같은 사람이 수석 최고위원이 될 때 누구를 찍는 거다. 예. 뭐 이런 식의 얘기가 그 SNS 상으로는 돌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모습들이 일종의 뭐 조직을 동원한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는 있겠으나, 그렇게 뭐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라는 거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되면 내년에 만약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열린다 하더라도 예. 지금 이렇게 민주당의 내분이 심하면, 그리고 또 최근에 또 부동산 문제까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내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열린다 하더라도 민주당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뭐 그런 말까지 나오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현실적으로 그런 걱정이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국힘도 또 해도 자기들이 이긴다. 아, 국힘도 자신감 있다. 네, 지금까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객관적으로 봐도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서울이 인구 구조나 유권자 분포나 이런 것들이 국힘에 유리한 쪽으로 좀 바뀐 지가 꽤 됐고. 이번에도 보면은 강남 인구가 많이 오세훈 쪽에 몰표를 줬잖아요. 그렇죠. 보면은. 예. 그러니까 선거 결과로도 그게 많이 드러났고, 여러 예. 차례 윤석열이 될 때도 그랬고, 뭐 그런 저런 점들이 있는, 그러니까 지형 자체가 민주당한테 불리한 지형인데, 예. 그러면은 다 마음을 모아서 총력을 다해서 정말 새로운 뭔가를 제시하면서 이겨내야 될 텐데, 지금 그럴 수 있는,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도 아니니까 예. 오히려 더 분열돼 있는 상황이고, 서로 뭐 쳐다보기도 싫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어려운 거죠. 이런 멸칭이 언제까지 갈까요? 보면 결국은 이제 그 정치 지도자들의 어떤 호소가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예. 그런 얘기들을 유포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그 대내적인 응징이 있어야지만 이게 사라질 일이지. 예. 보면은 의도적으로 그런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유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또 쓸려가는 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또 별 생각이 없었는데 그런 얘기가 자꾸 반복되다 보니 별거 아닌 걸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지금 많아진 것 같고. 그러니까요. 예. 그런 게 이제 문제인 건데, 결국은 저는 이 문제는 대통령이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김건희 씨에 대해 이야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JTBC가 단독 보도한 건데, 2022년 예. 관저 공사를 했는데 21g 대표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공사 예산액이 줄었나 봐요. 예. 그러니까 한 41억 예산했는데 14억으로 줄었다. 예. 그래서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디올 688만 원짜리를 가지고 갔더니
예산이 증액됐다. 지금 그런 보도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좀 비용 대비 효과가 아주 확실한 엄청나잖아요. 690만 600만 원짜리 원 줘가지고 한 700만 30억이 원이 생겼어. 그러니까 거의 30억이 드는 건데 30억 가까이. 가방이 아니라 뭐 자켓, 벨트 뭐 이런 것도 다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면 사이즈를 안다는 거잖아.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처음 한 건 아니라는 거고.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그분의 취향이나 이런 것도 다 안다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협업을 한 거죠, 어찌 보면. 그죠? 참,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부족한 예산을 또 어떻게든 만들어야 되니까 예. 행안부를 압박해가지고 또 일종의 삥을 뜯은 건데 예. 그런 짓을 대통령 되자마자 했다는 게 되자마자. 제 예. 경악할 일입니다, 진짜. 그러니까요. 김건희 씨 보면은 지금 디올백도 있고, 그 다음에 샤넬백도 받았고, 예. 그 다음에 그 김기현 씨 부인으로부터 로저 비비의 네. 그것도 받았고, 참 저희가 서희건설에서 받은 것도 많이 있고. 근데 그것만 있겠냐고요. 숨겨놓은 게 더 많지 않을까 다들 생각하는 네. 거잖아요. 게다가 뭐 김기현 씨 같은 사람들 그 변명하는 것도 보십시오. 그냥 뭐 당연히 인사 한 번 한 걸 가지고 뭘. 인사한번 한 걸 가지고. 어. 네. 근데 결국 재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그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건 도덕적으로 그 죄의식도 없는 거라는 걸 지금 자백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니, 이게 좀 얼마나 된다고. 1억 원짜리도 아니고 뭐 몇백만 원짜리 백 준 거 가지고 네. 사람 사이에 아름다운 미풍양속이나 인사지. 이걸 갖고 이러냐. 예. 정치 탄압이다. 이게 지금 김기현 씨 논리인 것 같던데.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건희 씨가 그 김기현 씨 부인 거기는 피고인이 아닌 증인으로 가서는 오히려 큰 소리를 치잖아요. 네. 왜 판사가 한쪽 편을 드냐고. 그러니까요. 보통 그렇게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물론 이제 증인이라 중형을 받을 일은 없겠지만 어떻게 감히 판사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외적인 상황이 이제 자기들이 그런 목소리를 내도 된다고 판단하는 면도 하나 있을 거고. 예. 그런저런 일들이 그렇게 계속 벌어지고 있었는데 관련된 사람들이 또 끝까지 거짓말을 했잖아요. 예. 21g 관련해서도 그 관리비서관을 했던 김호진이라는 사람이 그거 끝나고 나서 나중에 국토부 차관으로 또 영전을 하죠. 예. 그다음에 윤한홍이라는 사람 거기 이제 TF 책임자였는데 자긴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모르는 일이다 했다가 지금 다 드러난 상황인데 참 그런 사람들이 집권을 해서 결국 내란을 일으키고 그 많은 혼란들을 벌였는데 지금 민주당의 어떤 그 분열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국힘 지지율이 막 35%, 37%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예. 너무 기가 막히고 속상합니다. 그런 걸 보면 참 정치는 모르는 것 같아요. 정치가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일인데 예.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모양으로 진짜 천변만화하잖아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늘 존재하는 것이고 그거를 이성으로 얼마나 억누를 수 있느냐의 문제가 항상 인류 역사상 늘 있어왔던 숙제 같은 거잖아요. 예. 인간으로 살아가는 이상. 근데 그런 것들이 권력을 두고서 이제 날 것으로 충돌하는 현장이 정치다 보니까 볼썽사나운 모습도 있고 뭐 많은 것들이 드러나도 잘 바뀌지 않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 다 좀 뿌리 뽑고 다시는 이런 걸 보지 말자고 우리가 그 추운 광장에서 소위 빛의 혁명을 응원봉을 들고 읽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마음들이 다 이렇게까지 흩어지면 안 되는데 너무 좀 안타까운 일이죠.